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와의 법적 공방, 그리고 이태원 대저택에 얽힌 거액의 근저당 설정 의혹까지 겹치며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49억 원 근저당 설정의 미스터리.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액의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자금 흐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법적 방어를 위한 치밀한 계산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내막을 팩트체크하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근저당 설정은 박나래 씨가 주택을 구매할 당시 부족했던 자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자금 대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팩트를 확인해보면 해당 주택 구매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박나래 씨가 소속된 개인 법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주택은 당시 약 5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소속사 법인 자금을 차용하여 충당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바로 설정 시기입니다. 왜 주택을 매입하던 4년 전이 아닌 전 매니저와의 갈등이 폭발한 지금 이 시점에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했을까요? 속담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타이밍은 지나치게 절묘합니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시점, 12월 3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배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보도의 팩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색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나래 씨 소유의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소속사 법인 명의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주택에는 총 2건의 근저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근저당은 주택 매입 시기인 2021년 7월 13일에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 최고액은 11억 원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에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소속사이며 채권 최고액은 무려 49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어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의한 등기는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2021년 7월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경매를 통해 이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60억 원 수준의 주택이 한 차례 유찰된 후 2차 경매에서 5명의 입찰자 중 최고가인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며 주인이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은 2021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은 대출 원금의 110%에서 130%를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하나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11억 원인 것으로 보아 실제 대출 원금은 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낙찰가 55억 원에서 은행 대출 10억 원을 뺀 나머지 45억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이 45억 원이 이번에 설정된 두 번째 근저당의 실체입니다. 최근 설정된 49억 7천만 원 역시 원금 45억 원에 약 110%를 적용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즉 박나래 씨는 당시 10억 원은 은행에서 나머지 45억 원은 자신의 법인에서 빌려 잔금을 치른 것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사실상 박나래 씨가 모든 수익을 창출하는 1인 기획사이고 대표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나 내부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법인 돈을 대표나 주주가 임의로 가져다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분명히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빌린 것임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용증이 공증을 받았는지 이자 납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려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시기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때 근저당을 설정했어야 깔끔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전 매니저와의 분쟁이 격화된 시점에 등기를 친 것은 고도의 법적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은 전 매니저가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날짜와 겹치거나 인접해 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 등을 주장하며 약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일반 채권과 압류 등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패소하여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소속사 법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법인이 먼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결국 제3자가 가져갈 돈이 없게 만드는 일종의 자산 방어막을 구축한 셈입니다. 단순히 내부 회계 정리를 위해 4년 만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주장은 12월 3일이라는 날짜의 우연성 앞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전 매니저의 법적 공격을 예상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혹은 동시적으로 취한 조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다툼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12월 19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여 용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반면 강남경찰서에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이 5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상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라는 민감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 매니저들은 이미 2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제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차례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일 때는 비공개 조사가 가능했지만 피고소인 신분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예계 1인 기획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톱스타들이 절세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족 명의의 1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돈을 내 지갑처럼 꺼내 쓰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박나래 씨 측은 차용증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국세청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45억 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법정이 자율 4.6%에 준하는 이자를 법인에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전 매니저와의 갈등을 넘어 세무당국의 조사로까지 번질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이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앞서 짧게 언급했던 강남경찰서 고발 건 중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의료법 이슈는 대리 처방이나 불법 시술 알선 등 민감한 사생활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나 명예훼손은 쌍방의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의료법 위반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방송인으로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뇌관입니다. 전 매니저가 재직 기간 동안 알게 된 박나래 씨의 은밀한 의료 관련 정보를 쥐고 흔들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박나래 씨가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많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돈과 신뢰라는 두 가지 축에서 박나래 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49억 원이라는 근저당 설정은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테두리 안의 방어책이었을지 몰라도 대중의 정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적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대중은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주었던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의 빚과 법인 자금, 그리고 전 매니저와의 진흙탕 싸움은 그 친근한 이미지와 너무나도 괴리가 큽니다. 법적인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등 돌린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솔직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사면 초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사건의 향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49억 근저당 설정은 과거 주택 매입 자금의 회계적 처리를 뒤늦게 공식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전 매니저와의 법적 분쟁 시기와 정확히 맞물리면서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닌 방어적 성격의 조치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라도 대중의 시선에서 볼 때 이러한 대응 방식이 과연 도덕적으로도 깔끔해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갈릴지,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의혹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